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과 함께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30 신규 당원들과 50대 이상 기존 당원들 간의 세대결이 관심인데요. 당심을 쥔 윤석열과 민심이 올라탄 홍준표 의원 중 누가 승리할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순탄치 않은 탄소 중립을 향한 글래스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쟁점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월요 경제토론 빛내줄 두 분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월요 경제토론 오늘 첫 번째는 당연히 국민의힘 지금 당원 투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투표가 시작됐는데 조전혁 의원님 이거 시작하자마자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데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1일, 2일 이틀 동안은 책임당원들이 모바일 투표를 나타납니다. 예. 핸드폰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3일, 4일 날은 ARS로 투표하고 그 기간 동안 또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원 투표 5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영을 하는데 이 모바일 당원 투표가 벌써 지금 아까 제가 듣기로는 2시 반 상황에 네. 거의 한 38%, 39% 이 정도로 다 기록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이 경선이 핫하게 달아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그만큼 두 후보 현재 앞서는 윤석열과 홍준표가 팽팽하기 때문인데 과연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겨뤄서 이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지금 이 후보의 캠프 진영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양쪽에서는. 각 후보 진영은 전부 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끝난 민주당 경선하고 조금 다른 점은 민주당 경선은 시종일관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같은 게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경선 초반, 경선 시작할 무렵에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가지 않겠나. 이런 예측들이 일반적이었는데 중간에 TV 토론을 한 10여 차례 거듭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잦은 이제 실언도 있었고 얼마 전에 광주 그 발언도 있었고 개사과 또 이걸로 논란도 일으켰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젊은 층에서의 홍준표 후보의 바람 원인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맞물리면서 이게 막바지로 갈수록 약간 박빙의 양상을 띠면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지난번 2차 컷오프 최종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60%가 안 됐는데 지금 추이라면은 아마 당원 투표만 60%를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랬을 때 과연 당원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누가 유리할지는 정말 열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팽팽하고 투표율도 높고 결과는 5일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 간의 우열, 또 두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결해서 우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을 갖다 묻느냐 아니면 적합도를 갖다 묻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서 누가 더 적합합니까? 이런 형식으로 물으면은 홍준표 후보가 대체적으로 요즘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 3%에서 5% 더 유리한 결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이재명 후보하고 이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물으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을 묻는 조사가 38.1%, 38.2%, 0.1% 이 정도 정말 초박빙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만약 이 경쟁력을 갖다 지금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굉장히 초박빙인 것 같고 당원 여론조사가 결국은 결정을 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초박빙인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잡으려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제 프레임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여론조사만으로 보면 좀처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게 뭐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가 일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엇갈려 나타나기도 하고 때문에 그 각각 여론조사의 수치보다 중요한 건 이제 추세고 흐름인데 지금 경선이 막바지로 가면서의 추세나 흐름은 홍준표 후보 쪽이 약간 고무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예. 최근 들어서는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이 룰이 당원들의 50% 투표 결과를 반영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당심에서는 뭐 홍준표 후보 측도 인정하듯이 열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홍준표 후보는 이미 어떤 기대도 혹은 실망도 다 경험해본 익숙한 인물이고 그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뉴페이스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어떤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당원들한테 좀 주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홍준표 후보 측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면 여론조사에서 앞서더라도 결국엔 당심에서 밀려서 후보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지금 뭐 그 세간의 관측도 여론조사에서 설사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때 과연 이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최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는 관측이 상대적으로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은 예. 아무래도 보면 좀 정치에 그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뭐 2년여 동안 이렇게 흘러왔던 과정을 아마 다들 그 기억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힘당 당 자체가 지난 2년간 한 보면은 뭐 이제 선거 내리 패하고 예.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사회생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그 기회를 갖다 만들어준 게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은 뭐 이제 이 나무 그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대추나무라도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대추들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대추를 갖다 줍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윤석열 후보가 잘 못 주었다.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국힘의 후보로 누가 정해지면 토론이 시작된다면 과연 누가 이재명 후보와 토론에서 훨씬 앞설 수 있을까? 누가 잘할 수 있을까? 박 의원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윤석열 누가 토론에서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고 저는 이번 대선 때는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선거에서 TV 토론이 갖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대면 선거가 아무래도 내년 초까지는 더 우선되는 선거 방법일 것 같아서 TV 토론 횟수도 많을 거고 그리고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도 집중이 될 텐데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자체 경선 과정에서 TV 토론을 보면 확실히 경험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것 같아요. 여유도 좀 있고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참신함은 있지만 실수도 굉장히 많고 실언도 잦고 아직은 정책에 대한 학습도 좀 덜 된 것 같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무난하기로는 홍준표 후보가 무난할 것 같은데 문제는 무난하다는 건 그만큼 익숙하다는 거고 익숙하다는 건 이제 새로움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TV 토론이 열려봐야 아는 건데 예.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 굉장히 강자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뭐 이번에 국정감사 할 때도 네. 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격도 비교적 여유 있게 받아 넘겼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누가 후보가 되든 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홍준표 의원이 조금 경험이 많으니까 약간 좀 잘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분위기를 비쳤는데 우리 조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초록동색 둘이서 이제 그 토론을 했다 하고요. 국민들이 이제 보면 굉장히 재미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재미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중한 토론이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갖다 할 수 있는 토론이라고 예.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윤석열 후보 편을 갖다 드는 건 아니고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이게 이재명을 그런데 이게 예. 그 정치 토론은 예. 정치 토론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갖다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은 토론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태도도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말 잘하고 순발력 있고 이 궤변 같은 걸 갖다 잘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갖다 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 나와가지고 정면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보면은 현란하게 잘했죠. 네. 현란하게 잘했지만은 그 토론 이후에, 그 국감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그걸 갖다 보면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네. 클린턴 대통령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예. 클린턴 대통령이 루이스키 스캔들 관련해가지고 탄핵돼가지고 예. 그 탄핵 이 신문 과정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클린턴이 굉장히 현란하게 잘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클린턴 모습을 갖다 본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저는 그래요? 씁쓸했었습니다. 한 알겠습니다. 가지 더 변수가 될 게 네. 그 제3 후보들이 이제 토론에 함께 참여를 할 텐데 현재 방송사들의 선정 기준에 따르면은 심상정 후보는 토론회에 나가도록 돼 있고 예. 안철수 후보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선거의 결과와 의석수 이런 걸 종합해서 방송사가 5석인가 되죠. 예, 기준을 네. 선정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혹 못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지난 대선에서 3위를 했던 후보라는 점에서 방송사가 또 무시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럼 제3 후보들이 꼈을 때 그 토론의 구도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특히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토론에 굉장히 강점을 네.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 토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두 분 함께 뭐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딱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지 여부. 저는 윤석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 의원님. 뭐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두 저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후보하고 인연이 네, 되어 하여튼 있습니다. 지지를 떠나서 두 분이 그렇게 보군요. 5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힘 얘기를 좀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예상치 않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꺼냈어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줘야 되는 쪽은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미 조금 줬으니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줘야 되겠다. 이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게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걸 내걸었는데 네. 이게 뭐 경제 정치 엄청난 공방을 불러일으킬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전략일까요? 지난번에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느냐, 일부로 하느냐. 예. 그랬다가 88%라는 기준도 굉장히 없는 이상한 수치가 채택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 직후에 이재명 지사가 아직 경기도지사 재임 중에 나머지 못 받는 12%한테 경기도는 25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래서 지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랫동안 사실은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왔고 그 기본소득론의 연장선에서 재난지원금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당의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예비 후보 시절에 비해서는 예. 이 정치적인 어떤 무게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게 남다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렇게 빨리 꺼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허를 찔린 느낌도 없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예.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공방이 되면 이걸 지급하자는 쪽이 논리적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하자는 쪽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쯤이나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은 높은데 물론 그 과정에서 논란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재정 건전성 논란도 있을 거고 예. 과연 전 국민한테 다 주는 게 예. 진정한 의미에서 이 형평성이 있는 정책이냐 이 논란도 있을 텐데 아마 지난 5차 재난지원금 논란보다 더 큰 논란이 특히나 대선 후보가 하기 때문에 이게 매표행위 아니냐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뭐 국민 총생산 대비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이 선진국보다 적다. 그래서 재정 곡간을 더 열어야 된다. 홍남기 부총리 뭐 하느냐. 막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재정 적자가 대한민국만큼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쪽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뭐 거의 그 기축 통화 국가거든요. 뭐 EU야 뭐 유로니까. 그래서 거기 필요하다 그러면 뭐 돈을 갖다 찍어내서 어느 정도의 그 제가 보기에는 재정 적자를 예. 이 버퍼링을 갖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갖고 있지만은 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그런 버퍼링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갖다 아껴 써야 된다는 것은 꼭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또 뭐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갖다 보면은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저는 옵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정말 그 제가 좀 표현을 갖다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못된 그 이 공약이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똥이 또 국고채 채권 시장까지 뛰어버렸습니다. 네,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예. 금리가 뛴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기 세금 가지고 충당을 안 되니까 예. 채권을 갖다 발행을 갖다 해야 되고 채권 발행을 갖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네. 채권 금리라는 것은 채권 가격하고 거꾸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그 가계 부채가 그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그 금리 1% 올라가면은 이자 비용만 18조 원씩 매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100만 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안 그래도 연끌 해가지고 이제 저기 그 아파트 빚내서 산 젊은 친구들 보면은 네. 이자 부담도 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이 국채에 대해서 그 갚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당장 아마 이자율 올라가는 것도 부담을 갖다 해야 될 것이다. 네. 예, 저는 약간 좀 의견이 다른데요. 네. GDP 대비 이제 재난지원 재정 편성이 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현금성 재난지원을 GDP 대비 한 3.4% 했습니다. 네. 미국 같은 나라는 16% 훨씬 넘고 또 금융지원까지 포함하면은 일본 같은 나라는 44%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재난지원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이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해서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채 증가 속도가 최근에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건 그동안에 그만큼 우리가 부채 관리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비된 효과라고 보이고 여전히 부채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50% 초반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OECD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과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방식이 이게 뭐 한 차례 정도는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 초기에는.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코로나가 부른 또 하나의 그 현상이 이 사회경제적인 양극화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와중에서도 이익을 많이 내고 또 소득이 많은 그런 계층과 기업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업종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소득이 많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영업 손실보상이 시작되자마자 하루 만에 마감이 다 돼버렸는데 과연 그 손실보상액이 충분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코로나의 입구에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출구를 찾아 나가는 시점이라고 봤을 때는 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이런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집중해서 본 그런 계층과 업종에 상대적으로 치중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 점에서는 100% 동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재정을 좀 더 쓸 필요는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러나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보편적 지원이냐, 네. 선별적 지원이냐 네. 이 부분인데요. 저는 선별해서 우리는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갖고 있는 나라고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그 이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못 하는데 우리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갖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 이런 야당은 당연히 뭐 지금 뭐 매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여당이 대선 후보가 이렇게 내건 이 어젠다를 여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번에 정부도, 뭐 여태까지 야당을 갖다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가 지금 180명 되니까.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계속 그냥 뭐 수 믿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또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 예산이 이제 604조 네.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재난지원금을 적게는 뭐 한 25조에서 많게는 50조 추가하려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증액 심사 시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부총리의 동의가 있어야 동의를 돼요. 필요하죠. 근데 지금 뭐 경제부총리가 그동안에 5차 재난지원금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아니고 여당 의원들하고 힘겨루기가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그 G20 재무장관 회의 때 가서 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안 했단 말이죠. 사실은 재정당국으로서는 재정당국 나름대로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일관성과 충돌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미래 권력이에요. 대선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네. 조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홍 부총리가 여태까지는 보면 한 사흘 정도 버텼죠. 네.
홍부총리로서는 지금 아까 우리 박원석 말씀하셨지만 로마 지금 G20 회의에 가서 이런 데까지 와서 그 질문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꼬리를 전혀 답변을 잘 안 했잖아요. 어렵죠. 근데 홍부총리 뭐 지난 그 행적에 비하면 확실히 이제 반대를 할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미래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의 어젠다를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거부할 수 있을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뭐 재난지원금 공방 앞으로도 치열할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추적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침 G20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G20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이루어진 이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협약, UN 당사국 총회 회의 지금 글래스고우에서 개막을 1일부터 했습니다. 이 G20 회의에서 뭔가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이번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여기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박 의원님? 일단 뭐 26차 총회인데요. 지난 어쨌든 기후변화 이 정부 간 협의체에서 어쨌든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산업혁명 대비 1.5도씨 이내에서 지구 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내놨고 그에 맞춰서 각국이 지금 2030년에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일 건가 이 목표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이 우리가 많지만 우리는 산업화를 늦게 했다. 때문에 산업화를 일찍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지구 온난화나 탄소 배출의 책임이 큰데 왜 이제 와서 동등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우리는 2050년 못한다. 2060년에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못 이끌어냈어요. 그 여파가 이제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까지 미치긴 할 텐데 근데 냉정하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엔 비용 문제입니다. 결국엔 비용 부담을 누가 얼만큼 할 거냐.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2050년 탄소 중립화에 동의를 한다면 네. 그 개발도상국들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나 이런 데 선진국들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서가 한 손에는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원래는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이산화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좀 뭔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G20 회의에서는 금세기 중반이다 이렇게 잠깐 모호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글래스고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다시 뭐 구체화돼서 2050년으로 못 박혀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 지금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탄소 배출을 갖다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위 국가가 이제 인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수출을 또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사우디 뭐 러시아 같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동의를 갖다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 과연 합의를 갖다가 의미 있는 합의를 갖다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역사적 책임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요.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하여튼 CO2가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쌓이게 만든 원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뭐 미국, 영국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앞서 경제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네들이 기본적으로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갖다 지원을 갖다 하라. 결국은 돈 싸움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진국들이 좀 개도국에 이런 탄소 중립에 적응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기로 이미 사전 회의에서 협약을 했는데 또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뭐 투자가 제때 원하는 만큼 안 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6차 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합의가 만들어지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권고적 효력이 있는데 글로벌 이니셔티브이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또 함부로 어기기는 어렵죠. 때문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어쨌든 자국한테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결국 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좀 타협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제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탄소 중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선진국들이 어느 정도 더 부담할 건가 이 문제가 이제 최종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해야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예.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순탄소 배출량으로 보면 세계 한 9위쯤 되는데요. 1인당 탄소 배출량 이게 인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최고의 탄소 배출 국가인데 예. 1인당 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21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1인당 탄소 배출량이 6위고 역사적 책임에서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추격 경제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일찍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 국제사회에 부담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하고 또 국민적인 이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박 의원님은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지금 글래스고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이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합의를 했고 그걸 좀 약속을 국제사회에 하잖아요. 우리 네.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거를 분명히 하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뭐 우리 사실은 좀 생각하시나요? 늦은 감이 있죠. 늦은 우리가 감이 있다?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라는 게 다른 이제 G20의 그 아까 이제 아예 탄소 중립을 거부하는 2050년을 거부한 나라들을 제외하고 네.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아주 높은 감축 목표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건 뭐 또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30년 40% 목표라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뭐 다이어트의 비교를 갖다 하면은 예. 거의 거식증 수준의 다이어트를 갖다 강요한다. 탄소 다이어트를 갖다 강요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을 갖다 빼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갖다 두고 빼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시간을 두고 빼고 그리고 각종 영양소도 균형 있게 이제 섭취를 갖다 하면서 빼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겁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탄소 가장 많이 배출했을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90년이었고요. 예. 한국은 2018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2050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 32년 만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유럽은 60년 걸린 다이어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3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이 제조업 비중을 갖다 보면 미국은 10%, 유럽은 14%, 우리는 26%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40%를 갖다 하려고 하는데 게다가 또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까 영양소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백투 원전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다시 조금 그렇습니다. 의존을 한다.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원전이라는 필수 영양소까지 아예 빼버리고 다이어트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탄소 다이어트 하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죽게 생겼다. 그 지경이 됐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조 의원님은 산업 구조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볼 때 감축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감축을 위한 이 원전도 필요한데 원전을 거꾸로 줄인다. 문제가 크다. 이렇게 주장을 근데 하시네요.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탈탄소 전환이라는 거는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이 가야 될 길을 간다는 거는 선제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가 나고 경쟁력이 뒤처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탄소 배출의 최고 정점에 선 시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가 뒤늦은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미래 에너지 공급원을 더 선제적으로 빠르게 투자한다. 미래의 경쟁력을 빨리 확보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요소는 아니고 미래 에너지원은 주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그렇죠. 지금 우리 거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백투더 원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원전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예. 근데 마크롱이 2017년도에 집권하면서 예. 75%에 이르는 원전 의존도를 50%까지 줄이기로 공약을 했고 예. 그 지금 이행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나 이런 거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서 SMR이라고 소형 모듈 소형 원자로를 모듈 원전. 개설하겠다라는 얘기가 한두 마디씩 나오는 것을 백투더 원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영국에서 한 200억 들여가지고 그 200억 달러 들여가지고 원전 한 기를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영국에 원전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 전역에 원전이 17기 있고요. 그리고 전체 에너지의 16%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엔 21기가 있고 29%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 밀집도가 훨씬 더 높은 요즘 국가예요. 26%로 또 낮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원전 탈원전 로드맵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설계한 로드맵이 2080년도에 탈원전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게 당장에 우리 에너지 수급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원전론자들이 지나치게 이 탈원전 목표라는 것을 과장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눈을 좀 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산업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요. 예. 이게 그 원전을 어떤 이제 원전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꾸준히 관리를 갖다 잘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원전의 공급 사슬이 지금 계속 끊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원전 우리 기술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사슬이 무너지면은 원전 메인테넌스에 있어가지고 안정성도 담보하지 못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SMR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소형 모듈 원전. 네네. 네. 소형 그 뭐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갖다 늘리는 데는 그러면 찬성을 다 하십니까? 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 되는 역시- 거죠.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비교하면 네. 우리 탈원전 로드맵은 로드맵이라고 볼 수도 볼 없다는 수도 거예요. 없다. 뭐 그런 얘기니까 역시 이 원전으로 들어가니까 또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네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 경제토론 조정혁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